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춘지절,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의 문학마실입니다. 황수로 문학촌 소나기 마을에서는 5월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 수수단 강당에서 문인의 엽서전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전시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지난 5월 15일 첫사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문인의 엽서전은 8월 말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의 정표를 찾아내는 것이 문학의 소명이지요. 이번 전시는 팬데믹 시대를 위로하는 한국 저명 문인들의 자작시, 검언, 좌우명 등을 참여 문인의 육필로 보여줍니다. 또한 전시 벽면은 3D 일러스트로 표현되어서 문인들의 글귀를 그래피티 미술의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학 마실 고통 속에 핀 꽃 명작의 예술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지난번에는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를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그 두 번째로 죽어서 별이 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도심에서 패스디나 방향으로 가다 보면 놀턴 사이먼 뮤지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뜰에는 로댕의 조각들이 서 있고, 실내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들과 사이프러스가 있는 풍경을 비롯한 진품의 원화 열 몇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흐는 1853년부터 1890년까지 37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미국 문인협회 강연을 갈 때마다 그 놀턴 사이먼 뮤지엄에 들려서 자신의 얼굴을 온통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뒤덮어 놓은 고흐의 자화상들 앞에 오래도록 서 있곤 했습니다. 일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화가 모델을 구할 돈이 없어서 자화상과 주변의 서민들을 자주 그렸던 화가 캔버스를 구하기 어려워서 남이 버린 것을 가져다가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화가, 그러나 지금은 세계 미술사에 빛나는 전설이 된 화가가 고흐입니다. 생전의 가난과 불운을 헤치고 솟아오른 예술로는 사후의 그를 찬란한 별이 되게 했습니다. 죽어서 가장 밝은 별이 된 반 고흐. 늙어서 평화롭게 죽는다는 건 별까지 걸어간다는 것이 고흐의 말입니다. 고흐는 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별은 먼 하늘에만 있는 별, 다가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곧 별이 빛나는 밤이죠. 뉴욕 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그림은 관람객들이 사랑하는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 왼편으로 실편백나무가, 오른편으로 올리브나무 숲과 구렁이 있습니다. 그 아래 집들은 단순하게 표현되었지만 하늘 위의 별들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듯합니다. 마을은 어둡고 고요한데 밤하늘은 온통 노란 빛으로 휘황찬란하게 진동합니다. 땅과 하늘이 너무도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한 작품 속에서 이 정도로 강렬한 충돌과 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그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끌어안습니다. 고흐는 일생을 두고 화상은 그림 파는 사람이죠. 화상이었던 동생 테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눈앞에 제일 큰 문제는 돈이었지요. 10년에 걸친 작품 활동 기간에 테오가 고흐에게 보낸 돈은 현재 화폐 가치로 3, 4억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테오와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을 보면 칼로 물감을 찍어 바르듯 그림을 그리는 고흐에게 테오는 형은 너무 물감을 낭비한다고 지적했고, 고흐는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그림이 물감 값보다 더 값이 나간다는 것을 알아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죠. 지금 남아 전하는 40여 점에 달하는 이 자화상들,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걸작들은 태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남아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고흐의 그림은 세계 경매 시장에서 최고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1998년 마지막으로 판매된 자화상 외 4점의 그림은 한 점당 가격이 500억에서 1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물감 값을 걱정하던 고흐가 사후에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으니 운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흐는 생전에 한 번도 자신만의 전시회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작품이 팔린 것은 합동 전시회에 걸려있던 단 한 점이 전부였고 그 또한 비싼 값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전시회를 갖고 자신의 예술을 소개하고 싶은 욕망이 컸습니다. 1890년 6월 10일 고흐가 세상을 등지기 49일 전 태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카페에서 전시회를 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이 고흐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피카소와 비교해 보면 고흐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하고 비극적인지 확연해집니다. 고흐에게는 피카소가 가졌던 사회성이나 인간관계의 재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카소가 생전에 부와 명예의 모든 영화를 누린 반면에 고흐는 처절하게 그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년의 고흐는 돈이 없어서 자신의 유일한 목적인 그림 그리는 것이 어렵게 되고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 진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1890년 고흐는 까마귀가 있는 밀밭에서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았고 겨우 초라한 다락방으로 돌아와 이틀 후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흐는 오베르 마을의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그 옆에는 생전에 그토록 사랑한 밀밭이 펼쳐지고 아래쪽으로는 오베르 성당이 있죠. 평생을 후원하면서 형을 도운 동생 테오도 얼마 뒤에 형을 따라 숨졌고 지금은 그 형의 곁에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고흐의 이 아프고 슬픈 이 비극적인 운명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일생을 사는 것의 결과가 그 이름 석자로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행전에, 공인은 역사의 기록에 족적을 남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곧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와 같다는 작가 황순원 선생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다 보니 그 이름이 크게 빛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생존 시의 무명에 가까웠으나 사후에 새롭게 평가되어 미국을 대표하는 문인의 반열에 오른 작가가 모비딕을 쓴 험한 멜빌입니다. 생전에 평가를 받지 못하기로는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도 그에 뒤지지 않습니다. 화가로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빈센트 반 고흐죠.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군요. 2012년 11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파리에서의 고흐라고 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문 제목은 Last 2 Years in Paris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그 전시회에 머물렀습니다. 고흐에게 있어 이 시기는 뒷날의 웅혼한 화폭을 예비한 치열한 실험실이었죠. 들끓는 예술의 열정과 웅숭 깊은 인간애를 끌어안고 살았던 고흐.
참으로 비통하게도 캔버스를 구하지 못해 그림 위에 그림을 그렸고 물감의 소모를 걱정해야 했던 고흐. 세월이 흘러 그 궁핍과 고통 속에서 피어난 예술이 이제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었습니다. 살아서 힘겨웠으나 죽어서 위대한 이름을 남긴 하나의 범례가 곧 별이 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여러분, 중국 당나라 시대의 시인 중에 송지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시 구절 한편, 연년세세 화상사, 세세연년 인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명구로 알려져 있죠. 해마다 꽃은 서로 비슷한데 사람은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술에 있어 이미 지나간 세월과 앞으로 다가온 세월을 이어주는 가장 튼실한 연결고리가 있다면 인부동, 해마다 같지 않은 그 예술가 자신이 아니라 그가 남긴 작품이죠. 예술가는 작품으로 죽음을 넘습니다. 고흐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문학마실에서는 고통 속에 핀 꽃 명작의 예술혼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두 번째로 죽어서 별이 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